믿을 수 없는 일이 튀르키예에서 일어났습니다. 70년 전 감자 통조림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해운청 직원 일라이다 그녀가 발견한 작은 편지 한 장. 그리고 한국과 튀르키예가 다시 손을 잡게 된 운명의 이야기.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진짜 형제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일라이다입니다. 튀르키예 해운청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죠. 매일 보는 항구의 풍경이 그렇게 달라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속에서 이상한 통조림 하나를 발견했죠. 녹슨 철제 뚜껑에는 희미하게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이라는 연도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혼잣말을 하며 통조림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무거운 느낌이 감자가 들어있다는 걸 알려주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일기장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흔들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1년 부산항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 한국 병사들이 우리 튀르키예 형제들에게 주었다는 문장이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통조림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뚫어놓은 것 같았어요. 설마. 저는 조심스럽게 통조림을 흔들어 봤습니다. 감자가 굴러다니는 소리와 함께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종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오래된 통조림 따개를 찾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따개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70년 된 감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냄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감자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거든요. 기름에 젖어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것 같았는데 튀르키예어로 번역된 부분도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온 거였다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라이다야, 너는 바다를 사랑하니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통조림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가 남긴 이 선물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른 채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쪽지에 적힌 글을 계속 읽고 또 읽었거든요. 튀르키예어 번역 부분을 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우리가 당신 나라를 기억할 겁니다. 누가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1951년 3월 15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보인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들의 눈에서 고마움을 읽을 수 있었다. 더 놀라운 내용이 뒤따랐어요. 한국 병사 박중사가 우리 튀르키예 부대에게 감자 통조림을 선물했다. 그 안에 편지를 넣어서 말이다. 나는 그것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중사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편지를 쓴 한국 병사였던 거죠. 할아버지 일기를 더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박중사는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전쟁이 끝나면 항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나도 고향 이스탄불 항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가 웃었다. 우리는 바다로 연결된 형제라고 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0년 전 두 사람이 나눈 약속이 지금 제게 전해진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 있었죠. 박중사가 말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한국이 도울 거라고. 그리고 한국이 어려우면 우리도 도와야 한다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왜 평생 해온 일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저에게도 항상 바다는 모든 걸 연결한다고 말씀하셨는지도요.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어 부분도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번역해보니 이런 뜻이었어요. 형제여, 당신의 손자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 우리 두 나라는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중사는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 할아버지의 손녀가 이 편지를 읽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박중사가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그분의 가족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할아버지와 박중사가 맺은 약속을 제가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날 밤부터 믿게 되었어요. 70년 전의 약속이 지금의 저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박중사를 찾는 일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튀르키예 항만들이 처한 상황 말이에요. 매일 출근해서 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스탄불 항구 곳곳에 중국어 간판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중국 해운 회사 직원들이 우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도 자주 보였죠. 해운청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항만 운영권의 60%가 중국 자본 손에 넘어갔다는 보고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60%라고요? 저도 모르게 질문했죠. 상사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일라이다. 자네도 이제 알 때가 됐군.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물류 노예가 되어버렸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물류 노예라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튀르키예 항구들이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박중사가 꿈꿨던 자유로운 바다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항구를 둘러보니 더 답답해졌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마다 중국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튀르키예 직원들도 중국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있었죠. 이게 맞나요? 동료 메흐메트에게 물었습니다. 메흐메트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일라이다.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중국이 투자해줬으니 감사해야지.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바다를 남에게 맡기는 게 감사할 일인가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바다는 자유로워야 한다.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이용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철학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박중사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며 바다를 함께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형제 같은 관계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항구는 어떤가요? 중국 자본에 의존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술도 중국 것, 관리도 중국 방식, 심지어 미래 계획까지 중국이 정하고 있었어요. 항만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항만도 외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중국 관리자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거만해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는 식이었죠. 이게 투자받은 나라가 감수해야 할 일인가요? 그날 밤 저는 박중사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 할아버지와 박중사의 약속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형제의 도움이 필요한 때 아닐까요?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박중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한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일라이다 씨이신가요? 저희는 한국 대사관 문화교류과입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고 보니 제가 인터넷으로 박중사를 찾아보면서 남긴 게시글을 한국 참전용사 가족 모임에서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상대방이 차분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저희가 박중사 성함으로 찾아보니 정말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드님이 살아계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박중사의 아들이 살아있다니요. 70년 만에 할아버지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분이 부산에서 항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일라이다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혹시 한국 방문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언제든지요.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가슴이 벅찼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봤던 그 나라에 제가 와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부산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통조림과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중사의 아들 박영수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대신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부산역에 도착하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라이다 씨시죠? 저는 박영수입니다. 박영수 씨의 첫인상은 정말 따뜻했어요.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튀르키예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박영수 씨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박영수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부산항박물관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박영수 씨가 가리킨 곳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할아버지 이름도 있었어요. 메흐메트 일마즈. 할아버지 이름이 한글과 튀르키예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어질 뻔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었다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튀르키예 친구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 꼭 국밥을 대접하라고. 박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맛을 배워뒀거든요. 그날 저녁 박영수 씨가 직접 끓여준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니 정말 벅찼거든요. 할아버지와 박중사 아버님이 함께 꿈꿨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가야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와 박중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박영수 씨와 함께 부산항을 둘러봤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모습은 우리 이스탄불 항구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부산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박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기술 혁신과 자립 의지 때문이에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립 의지라니요. 지금 우리 튀르키예 항구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말이에요. 혹시 우리나라 항구 운영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박영수 씨는 저를 부산항 스마트 터미널로 데려갔습니다. 로봇 크레인들이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도 모든 작업이 척척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 기술을 튀르키예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중국식이 아닌 한국식으로 말이죠. 박영수 씨의 설명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항만 강국이 되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튀르키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운청의 한국식 항만 운영 기술 도입을 건의해 보기로 한 거예요. 박영수 씨도 한국 정부의 튀르키예 지원 방안을 제안해 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튀르키예에 도착하자마자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항만 기술을 도입하면 우리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일라이다닥 현실을 봐. 이미 중국과 계약이 다 되어 있어. 지금 와서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상사의 말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터미널은 어떨까요? 한국 기술로 시범 운영해보는 거죠. 제가 다시 제안했어요. 상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지원해줄 수 있나? 바로 그날 밤 박영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영수 씨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물론이죠.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요. 한 달 후 한국해양수산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한국 항만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와 박중사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기술이 다른 나라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희망이라는 걸 말이에요. 70년 전 박중사가 말했던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되자 곳곳에서 방해가 시작됐어요.
특히 중국계 기업들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보니 제 책상 위에 경고장이 놓여 있었어요. 불필요한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누가 놓았는지는 몰랐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이상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매흐메트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라이다, 너무 나서지 마. 중국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무슨 압력이요? 저는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매흐메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해운 회사에서 정부 고위층에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해. 한국과의 협력을 막으려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경제전쟁의 한복판에 제가 서 있는 거였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일라이다, 미안하지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것 같아.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다른 부서라뇨? 왜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상사가 어려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해임당할 뻔했어. 그나마 다른 부서 발령으로 마무리된 거야. 해임이라니요. 조국을 위해 일했는데 해임이라니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개인이 거대한 자본에 맞서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박중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수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일라이다 씨, 한국에서 큰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튀르키예에서 한국 형제 협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말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기사를 읽어줬어요. 70년 전 한국 전쟁의 은혜를 잊지 않는 튀르키예 해운청 직원이 양국 협력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형제의 나라, 우리가 끝까지 돕겠다. 그 기사가 튀르키예 언론에도 번역되어 나갔습니다. 갑자기 여론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왜 중국만 도와주고 형제나라 한국은 외면하느냐고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직접 한에서 튀르키예 항만 협력에 대해 언급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해운청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상사가 다시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일라이다, 발령 취소됐어. 오히려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 누군가 내 나라를 끝까지 기억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진짜 형제라는 건 어려울 때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6월 20일 튀르키예에서 부산 직항 스마트 항로가 전 세계 최초로 개통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개통식장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스탄불 항구에는 한국 국기와 튀르키예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양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함께 개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년 전 두 청년이 부산항에서 나눈 약속이 오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의 말이 마음 깊이 울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할아버지와 박중사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였죠. 한국에서 온 첫 번째 스마트 컨테이너선이 이스탄불 항구에 들어오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크레인들이 정확하게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어요. 중국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립할 수 있어요. 동료 메흐메트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며 일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우리만의 기술과 시스템을 갖게 된 거니까요. 개통 이틀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튀르키예에서 한국 항로를 유럽 주요 물류 루트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동과 유럽을 잇는 화물들이 중국 루트 대신 우리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전 세계 언론이 우리 항로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미국 방송에서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탄생이라고 했고 유럽 언론들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알자지라 방송이었어요. 70년 전의 은혜가 오늘 세계를 구했다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다룬 거였죠. 할아버지와 박중사의 사진까지 나오더라고요. 박영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라이다 씨, 한국에서도 난리예요. 아버지 이야기가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박영수 씨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제가 말했죠. 박영수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7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드디어 열매를 맺은 거죠. 새로운 항로가 개통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화물량이 300% 증가했어요. 중국 경유 없이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물건들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심지어 독일까지 우리 항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튀르키예 젊은이들이 다시 항만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눈치 보는 일이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멋진 일로 인식이 바뀐 거죠. 이 정도면 진짜 기적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신뢰의 힘이라는 걸요. 70년 동안 서로를 믿고 기다린 결과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1년 후, 이스탄불에 특별한 건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한에서 튀르키예 항만 기념관이었어요. 저는 그곳의 첫 번째 관장으로 임명되었죠.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기념관 개관식 날, 박영수 씨가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분 손에는 아버지 박중사의 군복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입던 옷이에요. 여기 전시하면 좋겠어요. 저도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소중한 감자 통조림과 편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일기장까지 모든 걸 기념관에 전시하기로 했어요. 전시장에 통조림을 놓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70년 동안 할아버지 방구석에 있던 낡은 통조림이 이제 역사의 증인이 된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며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기념관 중앙에는 특별한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한국과 튀르키예를 잇는 바다 위에 두 손이 마주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밑에는 박중사가 쓴 편지 내용이 한국어와 튀르키예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관식에 온 튀르키예 어린이들이 통조림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작은 통조림이 정말 두 나라를 연결했다고요? 한 아이가 물었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작은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야. 박영수 씨와 함께 기념관을 둘러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박영수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답했죠. 그날 저녁 기념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국 어린이들이 함께 미래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튀르키예 아이가 저도 일라이다 언니처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단순히 항구를 연결한 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마음을 연결한 거였죠. 할아버지와 박중사가 정말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념관 방문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의 국밥 한 그릇.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할아버지가 받은 감자 통조림처럼 누군가의 작은 친절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소중한 건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것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70년 전 박중사가 통조림에 담은 마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기억의 증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이스탄불 항구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배들을 바라봅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중사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